허버트 조지 웰스의 마술 상점. 그 마술 상점을 멀리서는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나는 마술공, 요술닭, 기이한 원추 모형, 복화술사 인형, 바구니 장난 재료, 별로 특이해 보이지 않는 카드 묶음 등 뭐 그런 종류의 매혹적인 작은 물건들로 차 있는 창문 앞을 한두 번 지나쳐 보기는 했으나 안으로 들어가 볼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기비 내 손가락을 잡고 창문 쪽으로 끌고 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 녀석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 가게의 정면은 적당한 크기로 레전트가를 향해 있었고 화방과 병아리들이 새로운 부화기에서 각 나와 돌아다니고 있는 곳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사실 나는 그 가게가 거기에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지만 분명히 거기에 있었다. 나는 그 가게가 서커스에 좀 더 가까운 아래쪽이나 옥스퍼드가의 모퉁이를 돌아서 심지어는 호흡원에 있으려니 하고 생각했었다. 그 가게가 자리 잡은 곳은 마치 신기루처럼 늘 길 건너편에 있어 약간은 접근이 불가능했는데 이제 보니 분명히 이곳에 있었으며 그곳을 가리키는 기부의 통통한 손가락이 유리에 닿아 소리를 냈다. 사라지는 달걀을 향해 손가락을 톡톡 치며 기비 말했다. 제가 부자라면 저걸 살 거예요. 그리고 저것도요. 그것은 진짜 사람처럼 생긴 울보 인형이었다. 또 저것도요. 기비 가리킨 것은 신비스러운 것으로서 깔끔한 카드에 씌어있는 대로 하나 사서 친구를 놀래주세요 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저기 있는 원추 모형들은 아무거나 밑으로 숨길 수 있대요. 책에서 봤어요. 기비 말했다. 그리고 아빠, 저건 사라지는 반페니 동전인데요. 이쪽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지 볼 수 없을 뿐이에요. 귀여운 아들 기분, 자기 엄마의 교양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결코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거나 조르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어쨌는가 하면 단지 그 애는 거의 무의식 중에 내 손가락을 문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자기의 관심을 분명히 했을 뿐이었다. 저거요. 기분 마술병을 가리켰다. 그걸 갖게 되면? 내가 물었다. 이런 희망적인 질문을 받게 되자 그 애는 갑자기 환한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제시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 애는 늘 그렇듯이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을 잊지 않고 대답했다. 기블스야. 그러고 보니 네 생일까지 100일도 안 남았구나. 나는 문손잡이를 잡으며 말했다. 기분 아무 대답이 없었지만 내 손가락을 힘주어 잡았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이 가게는 보통 가게가 아닌 마술 상점이었다. 단순한 장난감을 사는 문제였다면 기비 의기양양하게 먼저 선수를 쳤겠지만 여기서는 그러지 못했다. 이야기해야 하는 부담을 나한테 맡겼다. 그것은 작고 비좁은 가게로서 별로 밝지 않았고 우리가 들어선 후 문을 닫자 문에 달린 벨이 구슬픈 소리를 내며 핑 하고 닫혔다. 잠시 동안 우리 말곤 아무도 없어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다. 낮은 판매대를 둘러싸고 있는 유리 케이스의 위에는 호능지로 만든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순하면서도 위험이 서린 눈을 갖고 있었으며 규칙적으로 꼬리를 흔들었다. 수정구 몇 개와 요술카드를 쥐고 있는 도자기 손잡이 1개, 다양한 크기의 마술 어항들, 그리고 염치 없이 용수초를 내보이고 있는 무례한 마술 모자 등이 있었다. 바닥에는 요술 거울들이 있었는데 길쭉하고 가늘게 보이게 하는 것도 있고 머리를 부풀어 보이게 하는 것도 있고 머리를 부풀려 놓고 다리는 없어지게 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또 마치 그림처럼 땅딸막하고 뚱뚱하게 보이게 하는 것도 있었다.
우리가 이 거울을 보고 웃고 있는 동안에 상점 주인인 듯한 사람이 들어왔다. 어쨌든 판매대 뒤에 그가 있었는데 기묘하게 생긴 창백하고 음침한 사람으로서 한쪽 귀가 다른 쪽 귀보다 길었고 턱은 마치 구두의 앞코처럼 생겼다. 뭘 찾으십니까? 그가 길고 이상한 손가락을 유리 케이스 위에 펴놓으면서 물었다. 우리는 깜짝 놀라며 그제서야 그가 거기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들 녀석에게 간단한 요술 장난감을 몇 개 사줄까 하는데요. 내가 말했다. 요술요? 그가 물었다. 기계로 된 것 말씀인가요? 아니면 살아있는 것 말씀인가요? 아무거나 재미난 걸로요. 내가 말했다. 그는 마치 생각이라도 하듯이 머리를 잠시 극적거렸다. 그러더니 아주 분명하게 자기 머리에서 유리공 한 개를 꺼냈다. 이런 것 말씀입니까? 하면서 그는 그것을 내밀었다. 그것은 예기치 않은 행동이었다. 그것은 마술사들이 흔히 하는 재주중의 일부로서 그 전에도 마술쇼에서 수도 없이 보아왔지만 여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거 좋군요. 그렇죠? 상점 주인이 말했다. 깁이 그것을 잡으려고 내 손을 잡고 있지 않은 다른 손을 내밀어 보니 주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네 주머니 속에 있단다. 상점 주인이 말했는데 정말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얼마나 드리면 됩니까? 내가 물었다. 유리공은 그냥 드립니다. 상점 주인이 공손히 대답했다. 그건 그냥... 그는 말하면서 자기 팔꿈치로부터 또 하나 집어들었다. 공짜로 가져가세요. 그는 목 뒤에도 또 하나를 꺼내더니 방금 전에 꺼낸 것과 함께 판매대 위에 놓았다. 깁은 자기의 유리공을 유심히 쳐다보고 다시 판매대 위에 있는 공 2개를 자세히 보더니 마침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상점 주인의 얼굴을 살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이것들도 가져라. 또 괜찮다면 내 입속에서 나오는 것도 갖고. 깁은 잠시 동안 말없이 나의 눈을 보더니 살그머니 공 4개를 치우고는 다음에 벌어질 사건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는 듯했다. 저희는 조그만 장난감은 다 이런 식으로 얻죠. 상점 주인이 말했다. 나는 농담에 동의하듯이 웃었다. 도매상에 가는 대신 말이죠. 훨씬 싸게 먹히겠군요. 내가 말했다. 어느 정도 그렇지요. 상점 주인이 말했다. 결국엔 그 대가를 치르긴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좀 더 큰 요술이나 매일의 양식, 그리고 기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전부 저 모자로부터 나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려도 신뢰가 안 된다면 진짜 마술 상품에는 도매상이란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 혹시 선생님께서 저희가 밖에 써놓은 진짜 마술 상점이라는 글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뺨에서 명함을 꺼내어 내게 주었다. 진짜? 명함 위의 글자를 가리키며 그가 덧붙여 말했다. 절대로 사기가 아닙니다, 선생님. 이 친구 농담이 너무 지나치군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는 놀랄 만큼 친근한 미소를 띠고 깁을 바라보았다. 너는 바로 선행소년 단원이지? 그 사실은 규율상 집에서도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그가 알고 있다는 것에 나는 놀랐다. 그러나 깁은 침착하게 그를 응시하면서 꿈쩍도 하지 않은 채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오직 선행소년 단원만이 저 문으로 들어올 수 있단다. 그러자 마치 신뢰를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문이 덜컹거리며 작지만 앙앙 우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아니야, 들어가고 싶단 말이야, 아빠. 들어가고 싶어. 아니야. 그러고 나서 구슬리고 달래는 듯한 억눌린 아빠의 억양이 들려왔다. 에드워드야, 문이 잠겼잖니. 하지만 문은 잠기지 않았잖소. 내가 말했다. 잠겼습니다, 선생님. 상점 주인이 대답했다. 저런 아이들에겐 언제나. 그가 얘기할 때 다른 어린아이 하나가 마술에 걸린 창 유리를 두드리고 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 아이는 지나친 편식으로 인해 안색이 창백하고 속에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탓에 조그맣고 하얀 얼굴이 잔뜩 일그러져 있는 인정없고 이기심 많은 꼬마였다. 내가 도와주려고 문 쪽으로 움직이자 상점 주인이 입을 열었다. 소용없습니다, 선생님. 그러자 곧 그 망나니 꼬마는 울부짖으며 끌려가 버렸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나는 좀 더 마음 놓고 숨을 쉬면서 물어보았다. 마술이지요. 그는 아무렇게나 손을 흔들면서 말했는데 보라 형형색색의 불꽃이 그의 손가락으로부터 날아나와서 가게 안의 어두컴컴한 곳으로 사라져 버렸다. 네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가 기백에 말을 걸었다. 하나 사서 친구를 놀래주세요. 상자를 하나 갖고 싶다고 했지? 깁은 가까스로 용기를 내서 대답했다. 네. 네 주머니 속에 있단다. 그리고는 판매대 위에 몸을 기대면서 그는 정말 유별나게 신체가 길었다. 이 굉장한 사나이는 마술사들의 전통적 수법대로 물건을 내놓았다. 종이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용수철이 달려있는 빈 모자 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끈 이라고 하자 마치 끈 통처럼 보이는 입 안에서 끈을 쭉 뽑아내어 꾸러미를 묶은 후 그 끈을 이빨로 물어 큰코는 끈 뭉치는 삼켜버린 것 같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복화술사 인형 코에 촛불을 켜더니 한 손가락을 불길 속에 집어넣고 꾸러미를 밀봉했다. 또 사라지는 달걀도 있었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내 코트 안자락에서 달걀 하나와 사람과 흡사하게 생긴 울보 인형을 함께 꺼내어 포장했다. 나는 꾸러미가 준비되는 대로 하나씩 깁에게 넘겨주었고 깁은 그것들을 자기 가슴에 껴안았다. 그 애는 말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눈으로 꾸러미를 끌어안고 있는 팔로 자신의 감정을 역력히 표현하고 있었다. 그 애의 마음 속에서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뛰어놀았다. 이런 것들이 진짜 마술이었다. 그때 나는 내 모자 속에서 부드럽고 폴짝거리는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느끼고 깜짝 놀랐다. 내가 모자를 휙 벗어보니 한 페임이 분명한 깃털을 곤두세운 비둘기가 판매대 위로 날아서 호능지 호랑이 뒤에 있는 마분지 상자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처럼 생각되었다. 쯧쯧. 상점 주인은 잽싸게 내 모자를 뺐으며 말했다. 버릇없는 새이지요. 틀림없이 보금자리를 찾는 중일 겁니다. 그는 내 모자를 흔들면서 쭉 펼친 손에다 계란 2-3개, 커다란 공깃돌 1개, 시계 하나, 반다스 정도의 똑같은 유리공들, 그리고 구겨지고 주름진 종이들을 자꾸 쏟아냈다. 그 동안에도 계속해서 물론 공손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불평을 해가면서 사람들이 모자 밖은 물론 안쪽도 제대로 털지 않는다고 궁시렁거렸다. 물건들이란 쌓이기 마련이지요, 선생님. 아, 물론 선생님을 특별히 꼬집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거의 모든 손님들이 몸에 지니고 다니시는 걸 보면 놀랍지요. 구겨진 종이는 점점 더 올라가 그가 우리로부터 거의 가려질 정도가 되더니 결국 완전히 안 보일 때까지 판매대 위에 계속 쌓여 높이 물결치고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우린 인간의 그럴듯한 겉모습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겉만 그럴듯이 솔질해 놓은 위선자들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닐까요? 그의 목소리가 멈추었다. 마치 당신이 벽돌을 잘 겨냥해서 이웃 사람의 죽음기를 내리쳤을 때 갑자기 조용해진 것처럼 곧이어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멈추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내 모자는 다 사용했소? 나는 잠시 후 말했다. 대답이 없었다. 나와 깁은 서로를 빤히 쳐다보았고 마술 거울 속에는 우리의 모습이 일그러져 보였다. 아주 기이하고 침통하면서 조용하게. 이제 가야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이게 전부 얼마입니까? 이봐요. 나는 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계산서를 주세요. 그리고 내 모자도. 종이더미 뒤에는 코웃음 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판매대 뒤를 보자꾸나, 깁. 내가 말했다. 우릴 놀리나 보다. 나는 깁을 데리고 고개를 까딱거리고 있는 호랑이를 돌아봤는데 판매대 뒤에 뭐가 있었는지 아는가? 아무도 없었다. 바닥에는 단지 내 모자와 마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귀가 늘어진 흰 토끼 한 마리가 마술사의 토끼만이 가질 수 있는 멍하고 늘어진 모습으로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었다. 내가 모자를 집어들자 토끼는 비실비실 걸었던가 하여간 나를 피해 가버렸다. 아빠! 깁이 죄를 지은 듯이 속삭였다. 왜 그래, 깁? 내가 대답했다. 이 가게가 마음에 들어요, 아빠. 나는 속으로 말했다. 만일 판매대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문을 막지만 않는다면 나도 이 가게가 마음에 들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깁에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그 애는 토끼가 비실대면서 우리 앞을 지나가자 손을 뻗으며 야옹아! 하고 말했다. 야옹아, 나한테 마술을 걸어봐. 그리고 그 애의 눈은 잠시 전만 해도 내가 분명히 본 적이 없는 문 사이로 빠져나가는 토끼를 쫓았다. 그때 이 문이 더 열리더니 짝짝이 귀를 한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으나 나와 부딪힌 그의 시선은 즐거움과 반항의 중간쯤 되는 것이었다. 저희 전시실도 보고 싶으시죠, 선생님? 그는 악의 없이 온화하게 말했다. 깁이 내 손가락을 앞으로 잡아당겼다. 나는 판매대를 흘끗 보다가 상점 주인의 시선과 다시 부딪혔다. 나는 마술이 어쩐지 너무 진짜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우리는 전시실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모두 같은 품질의 상품들입니다. 상점 주인이 유연한 두 손을 비비며 말했다. 그리고 저것이 최고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전부가 진짜 마술이고 절대적으로 기묘한 것임을 보장합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그가 내 코트 소매에 붙어있는 뭔가를 잡아당긴 것 같아서 보니 그의 꿈틀거리고 있는 조그맣고 빨간 괴물의 꼬리를 잡고 있었으며 그 작은 괴물은 물고 덤비고 그의 손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그 괴물을 판매대 뒤로 아무렇게나 던져버렸다. 의심할 것 없이 그것은 뒤틀린 탄성 고무로 만든 것이었지만 그 순간의 놀라움이란 또한 그의 동작은 꼭 물려고 대드는 작은 동물을 조종하는 사람과 같았다. 깁을 쳐다보니 이 녀석은 마술 흔들 목마를 보고 있었다. 그 애가 이 꼴을 안 보아서 다행이었다. 나는 깁과 붉은 괴물을 번갈아 눈짓으로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봐요. 여기 저런 게 많지는 않겠지요?
저희 것이 아닙니다. 아마 선생님을 따라온 모양이죠. 상점 주인이 역시 낮은 소리로 그리고 전보다 더욱 현혹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지니고 다니는 것을 보면 놀랍지요. 그리고는 기백에 물었다. 여기 네 맘에 드는 게 있니? 그곳에는 깁이 좋아하는 게 많이 있었다. 그 애는 자신감과 존경심이 뒤섞인 눈으로 이 놀라운 상인을 돌아보았다. 저게 마술검인가요? 마술 장난감 칼이란다. 휘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고 또 손을 베지도 않는단다. 이 칼을 든 사람이 18살이 안 된 어린 사람과 싸울 땐 무적이 되지. 크기에 따라 반 크라운에서 6.7펜스 가량이야. 여기 마분지 갑옷 투구들은 젊은 기사용인데 아주 쓸모가 있지. 안전방패. 나는 샌들. 투명 헬멧이란다. 아, 아빠. 깁이 입을 떡 벌렸다. 나는 그것들이 값이 얼마나 하는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상점 주인은 내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이제 깁을 사로잡았다. 그는 내 손에서 깁을 떼어갔다. 그는 뒤죽박죽 되어 있는 자신의 재고품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를 막을 도리가 없었다. 나는 곧 일말의 불안과 의구심과 질투심 비슷한 감정을 느끼면서 깁이 내 손가락을 잡고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의 손가락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 사내가 재미있는 사람이며 재미있게 꾸며낸 물건들, 진짜로 좋은 위조품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는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이 요술장이를 주시하면서 그들 뒤를 따라 이리저리 걸었다. 어쨌든 깁이 재미있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갈 때가 되면 우린 아주 쉽사리 갈 수 있으리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그 전시실은 사방으로 어수선하게 뻗어있는 긴 화랑으로서 장식대와 진열대 및 기둥들에 의해 나뉘어 있었다.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울과 커튼들이 달려 있었고 다른 방들로 통하는 아치형 복도들이 있었는데 그 다른 방들 안에는 아주 이상하게 생긴 점원들이 빈둥거리다가 쳐다보곤 했다. 도대체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나는 곧 우리가 어느 문으로 들어왔는지조차 알아낼 수가 없었다. 상점 주인은 그냥 신호만 맞춰놓으면 증기나 태엽장치가 없이도 달리는 마술기차와 뚜껑을 열고 뭐라고 말하면 바로 살아 움직이는 매우 귀중한 병정 상자들을 깁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말을 빨리 알아듣지 못하는 편인데다가 워낙 그 주문 자체가 혀가 잘 안 돌아가는 소리라 잘 몰랐으나 깁은 제 엄마를 닮아 귀가 밝은 편이라서 금방 그 말을 배웠다. 잘하는구나. 상점 주인이 병정들을 아무렇게나 상자에 집어넣고 깁에게 넘겨주면서 말했다. 이제 해봐라. 상점 주인이 이렇게 말하자 깁은 곧 그 병정들을 다시 살려내었다. 저 상자도 가져가시겠습니까? 상점 주인이 물었다. 갖고 가지요. 내가 대답했다. 제 값을 다 부르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제 값을 다 청구하시게 되면 신탁계의 거물이라도 와야 되겠지요. 마압소사, 그런 일은 없습니다. 상점 주인은 작은 병정들을 다시 쓸어놓고 뚜껑을 닫은 다음 공중에서 상자를 흔들었다. 그러자 갈색 종이로 포장이 되고 종이에는 깁의 성명과 주소가 씌워져 있는 게 아닌가. 상점 주인은 내가 놀라는 모습을 보고 웃었다. 이건 진짜 마술입니다. 그가 말했다. 진짜라고요? 내가 보기엔 좀 지나칠 정도로 진짜로군요. 내가 막 받아쳤다. 그 뒤 그는 갖가지 이상한 요술들과 하는 방법이 더욱 이상한 요술들을 깁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들을 설명하기도 하고 뒤집어 보이기도 했는데 이 귀여운 녀석은 제법 똑똑한 체하면서
조그만 고개를 바삐 끄덕거리고 있었다. 나는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았다. 마술 상점 주인이 야, 빨리! 하고 소리치면 이번에는 작은 어린애 소리가 야, 빨리! 하고 또렷이 소리치는 게 들려오곤 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일 때문에 정신이 산란해져 있었다. 말하자면 그곳에는 묘한 느낌이 넘쳐오르고 있었다. 심지어는 내부 시설, 천정이나 바닥,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의자들에 이르기까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내가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면 그것들이 삐딱해져서 마구 돌아다니고 내 등 뒤에서 소리 없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벽의 돌출부에는 여러 형상들이 달린 뱀같이 꾸불꾸불한 장식이 있었는데 그 형상들은 석고로서는 도저히 표현해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였다. 그러다가 나는 갑자기 이상하게 생긴 점원 한 명을 주목하게 되었다. 그는 나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고 분명히 나의 존재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데 나는 장난감 더미 넘어 아치 사이로 그의 키의 4분의 3가량을 볼 수 있었다. 그는 한가한 자세로 기둥에 기대고 서서 자기 얼굴에다 대고 매우 끔찍한 짓을 하고 있었다. 하고 있는 모양이 마치 할 일이 없어서 혼자 놀고 있는 것 같았다. 우선 그 코는 짧고 뭉툭했는데 그가 갑자기 그 코를 망원경처럼 앞으로 쑥 내밀었다. 그러자 그 코는 앞으로 쭉 뻗어가며 점점 가늘어지더니 마침내 기다랗고 부드러운 빨간 채찍처럼 되어버렸다.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그것을 잡고 흔들다가 마치 낚시꾼이 낚싯줄을 내던지듯이 앞으로 내던졌다. 순간 나는 깊이 그를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뒤돌아보니 기분 상점 주인에게 푹 빠져서 사악한 것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속삭이면서 나를 보고 있었다. 기분 조그만 걸상 위에 올라서 있었고 상점 주인은 큰 북 같은 것을 손에 들고 있었다. 아빠, 숨바꼭질해요. 기비 소리를 질렀다. 아빠가 술래예요. 그러자 내가 말릴 여유도 주지 않고 상점 주인은 그의 머리 위에서 큰 북을 쳤다. 나는 이것이 무슨 꿍꿍이 속인지 금세 알아차렸다. 그거 집어치워요. 나는 소리를 질렀다. 지금 당장 애가 놀라겠소. 그거 좀 치워요. 짝짝이 귀를 한 상점 주인은 아무 말 없이 내 말대로 하더니 속이 비어있는 큰 북 원통을 내게 보여주었다. 또 조그만 걸상 위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바로 그 순간에 내 아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말인가? 여러분은 아마 불길한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처럼 불쑥 튀어나와 심장을 얼어붙게 하는 것에 대해 알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평상심을 앗아가 버리고 당신을 긴장되면서도 침착한, 더디지도 성급하지도 않은, 화나지도 무섭지도 않은 상태에 빠뜨린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싱글거리고 웃고 있는 상점 주인에게 달려들어 의자를 걷어찼다. 이제 바보 같은 짓은 그만두시오. 나는 말했다. 내 아들은 어디에 있죠? 실은... 그는 여전히 북의 안쪽을 보여주며 말했다. 속임수가 아닙니다. 내가 그를 잡으려고 손을 뻗치자 그는 민첩하게 나를 피했다. 내가 다시 낚아채니까 이번에는 내게서 돌아서더니 도망치려고 문을 밀었다. 나는 멈춰라 하고 소리쳤지만 그는 웃으며 도망쳐버렸다. 나는 그 뒤를 쫓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쿵! 아이쿠 깜짝이야. 선생님을 미처 못 봤습니다. 나는 레전트가에 있었으며 점잖아 보이는 노무자와 부딪혔다. 그리고 아마 1야드쯤이나 될까? 기비 스스로 약간 놀란 듯이 서 있었다. 사과를 하고 나자 기비 마치 잠깐 동안 나를 놓쳐버린 듯이 환하게
살짝 미소를 지으며 내게로 왔다. 그런데 그 애의 팔에는 꾸러미 4개가 있었다. 녀석은 곧 내 손가락을 잡았다. 나는 잠시 동안 어리둥절해 있었다. 마술 상점의 문을 찾으려고 둘러보니 맙소사. 그 상점은 거기에 없는 게 아닌가. 문도 가게도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그림을 파는 화방과 병아리들이 있는 창 사이에 평범한 벽기둥만이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런 정신적 혼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다. 나는 보도 끝까지 곧장 걸어가 마차를 세우기 위해 우산을 들었다. 이륜 마차예요. 기비 즐거움의 절정에 달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 애를 안에 태우고 마부에게 겨우 집 주소를 알려주고는 같이 올라탔다. 뭔가 이상한 것이 내 연미복 주머니 속에 들어있어서 뒤져보니 유리공이었다. 나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것을 길바닥에 내던져 버렸다. 깁은 아무 말도 안 했다. 잠시 동안 2사람 다 말이 없었다. 아빠! 마침내 깁이 말했다. 그곳은 좋은 가게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여태까지 일어난 일들이 그 녀석한테는 어떻게 보였을까 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 애는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은 것 같았다. 거기까지는 좋다. 그 애는 놀라지도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았으며 그저 오후의 여흥에 지극히 만족해 있을 뿐이었고 더구나 팔에는 꾸러미를 4개나 갖고 있지 않은가. 제기랄,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나는 말했다. 애들은 그런 상점에 매일 가서는 안 된다. 그 애는 평소대로 내 말을 냉철하게 받아들였다. 잠깐 동안 나는 내가 엄마가 아니고 아빠라서 마차 안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갑자기 그 녀석에게 키스를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유감스러웠다. 결국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꾸러미를 열었을 때 비로소 나는 안심할 수 있었다. 새 꾸러미는 병정 상자들이었는데 그저 평범한 납 병정이었지만 품질이 너무 뛰어나서 깁은 원래 이 꾸러미들이 진짜 마술 장난으로 만든 것이란 사실을 잊어버렸으며 4번째 꾸러미에는 건강도 식욕도 천성도 모두 양호한 조그맣고 하얀 진짜 고양이가 들어있었다. 나는 잠시 안도하면서 짐 끄르는 것을 보았다. 나는 놀이방에서 터무니없이 오랜 시간을 어슬렁거렸다. 그 후 6달이 지났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고 믿기 시작하고 있다. 고양이는 모든 고양이들에게 다 있는 평범한 마술성만을 지니고 있었고 병정들은 어떤 대령이 봐도 마음에 들 만큼 착실한 부대로 보였다. 또 깁은 현명한 부모라면 내가 깁을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 그 정도를 넘어서고 말았다. 깁, 내 병정들이 살아서 자기들끼리 행진해 갈 수 있니? 제 건 그렇게 해요. 깁이 대답했다. 뚜껑을 열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들이 스스로 행진한단 말이냐? 아, 물론이지요, 아빠. 그렇지 않다면 제가 좋아하겠어요? 나는 놀라지 않은 척했다. 그 뒤로 병정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의 몰래 1~2번 둘러보았지만 아직까지 병정들의 움직이는 동작에서 뭔가 마술적인 점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그런 걸 알아내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물론 계산 문제가 있었다. 나는 지불에 관한 한 철두철미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가게를 찾느라고 레전트가를 몇 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나는 그 문제에 관한 한 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깁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자기네가 편할 때 청구서를 보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싶다.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높고 둥근 기둥 위에 서 있는 행복한 왕자의 조각상이 시가지에 우뚝 솟아 있었다. 온몸이 얇은 금박으로 입혀져 있고 두 눈은 반짝이는 사파이어로 되어 있었으며 칼자루에는 루비가 빛나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조각상을 보며 찬탄했다. 마치 풍년계처럼 아름답군요. 시의원 중의 한 사람은 예술을 아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실용성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평을 들어도 곤란한 일이었으므로 전혀 격에 맞지 않는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었다. 물론 풍년계만큼 실제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린아이가 억지를 쓰며 짜증스럽게 울어대면 현명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아가야, 왜 저 왕자님을 본받지 못하니? 저 왕자님은 꿈속에서도 젖을 달라고 울지는 않는다던데. 불행 가운데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어떤 사나이는 이 훌륭한 조각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 이 세상에는 진짜 행복한 것도 있구나. 기분 나쁘진 않군. 고아원의 아이들이 번쩍거리는 긴 빨간 옷에 하얗고 깨끗한 턱바지를 댄 차림으로 교회에서 나와 조각상을 우러러보며 말했다. 야, 꼭 천사님 같다. 너희들이 그걸 어떻게 하니? 학식이 많은 교사가 물었다. 너희들은 아직 천사를 본 적이 없잖아. 네, 하지만 꿈속에서 보는걸요. 아이들은 대답했다. 그러자 학식이 많은 교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아주 냉정한 표정을 지었다. 이 교사는 어린아이들이 꿈을 꾸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작은 제비 한 마리가 시가지 위를 날고 있었다. 친구 제비들은 이미 6주 전에 모두 따뜻한 이집트 쪽으로 날아가 버리고 없었다. 이 제비만이 홀로 남겨진 것이었다.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한 포기 갈대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이른 봄 커다란 노랑나비를 쫓아 냇가를 날고 있을 때 처음으로 그 갈대 아가씨를 보고 그 가는 허리에 완전히 매혹되어 내려앉아 말을 걸었다. 당신을 사랑해도 좋을까요? 이 제비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당장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건넸다. 그러자 갈대 아가씨는 가만히 고개를 숙여 제비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비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날개로 수면을 어루만지고 은빛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면서 이 갈대 아가씨의 곁을 맴돌았다. 이것이 그 최초의 속삭임이었고 그 뒤부터 제비는 여름 내내 갈대 아가씨와 함께 놀았다. 거참 묘한 걸 좋아하는군. 저 아가씨는 가난한 데다가 일가 친척들이 너무 많아서 귀찮을 텐데. 다른 제비들은 그렇게 지저귀는 것이었다. 정말 그 냇가에는 갈대가 무성했다. 그 사이 가을이 왔으므로 제비들은 모두 남쪽으로 날아가 버렸다. 모두가 떠나가 버리자 이 제비도 어쩐지 쓸쓸해졌고 사랑하던 갈대에게도 실증이 나는 것 같았다. 저 아가씨는 전혀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게다가 마음이 변했는지 언제나 바람과 노닥거리고 있으니 말이야. 제비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갈대 아가씨는 그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몸을 부드럽게 굽히는 것이었다. 제비는 또 말했다. 저 아가씨는 아무래도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라는 운세인 모양이야. 하지만 나는 여행을 즐기는 사나이이니까 내 아내가 될 사람도
여행을 좋아하지 않으면 곤란한데 말이야. 나와 함께 먼 곳으로 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마침내 제비는 갈대 아가씨에게 물었다. 그러나 아가씨는 나에게는 집보다 더 좋은 곳은 없어요 하는 듯이 머리를 옆으로 흔들었다. 당신은 날 희롱하고 있었군요. 전 이제 피라미드가 있는 나라로 갈 겁니다. 잘 있어요. 제비는 그렇게 소리치고 날아갔다. 제비는 하루 종일 하늘을 날아서 밤이 될 무렵 이 도시에 도착했다. 어디에 머물러야 좋을까? 도시에는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때 높고 둥근 기둥 위에 서 있는 조각상이 눈에 띄었다. 여기에 머물러야겠군. 제비는 소리쳤다. 공기도 좋고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이로군. 그리하여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두 발 사이에 날아와 앉았다. 오늘 밤은 황금의 침실에서 자게 됐어. 제비는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며 이렇게 말한 뒤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고 했다. 그런데 제비가 날개 죽지에 머리를 집어넣으려는 순간 커다란 물방울이 머리에 뚝 떨어져 내렸다. 이거 참 이상한 일이군. 제비는 소리쳤다. 하늘엔 구름 한 조각 없고 별이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비가 오다니. 유럽도 북쪽에는 이상한 날씨가 있는 모양이로군. 하긴 그 갈대 아가씨도 비를 무척 좋아했지만 그거야 그 아가씨 마음이고. 또 한 방울이 떨어졌다. 비도 피할 수 없다면 조각상은 뭐하러 만든 거야? 이거 어디 괜찮은 굴뚝이라도 찾아봐야겠군. 제비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곳으로 날아갈 작정이었다. 그러나 날개를 펴기도 전에 또 한 방울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비는 위쪽을 쳐다보았다. 아, 그때 제비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행복한 왕자의 두 눈이 눈물로 가득 차서 그 눈물이 황금의 볼 위로 흘러 떨어지고 있었다. 달빛을 받은 그 얼굴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제비는 어쩐지 왕자가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비가 물었다. 나는 행복한 왕자란다. 그런데 왜 울고 계세요? 제가 흠뻑 젖었잖아요. 제비가 다시 물었다. 왕자의 조각상이 대답했다. 내가 살아서 인간의 심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도대체 눈물이 무엇인지 몰랐단다. 내가 살던 궁전은 상수시여서 슬픈 일 따위는 전혀 들어오질 않았어. 낮에는 꽃밭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밤에는 무도회가 열리는 큰 홀 맨 앞줄에서 춤을 추었지. 정원 둘레에는 높은 담이 쳐져 있어서 그 바깥에 뭐가 있는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단다.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 무척 아름다웠지. 궁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어. 만약 쾌락이라는 것이 행복이라면 난 행복했어. 어쨌든 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행복한 채로 죽었단다.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날 이렇게 높은 곳에 세워놓았기 때문에 난 여기서 이 도시의 온갖 보기 싫은 것들, 슬픈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볼 수 있게 됐어. 그래서 비록 내 심장은 나부로 만들어졌지만 나는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단다. 뭐라고? 왕자님이 순금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고? 제비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나 예의 바른 제비는 대놓고 큰 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 저기 멀리 보이는 곳에 왕자의 조각상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훨씬 먼 저쪽 좁은 골목길에 가난한 집이 있어. 창문이 열려 있어서 내게는 그 집 탁자 앞에 어떤 여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 보여. 얼굴은 여위 없고
온몸이 지쳐 있어. 손은 온통 바늘에 찔린 자국으로 벌겋게 거칠어졌어. 왜냐하면 그녀는 재봉사이기 때문이야. 그 여자는 지금 공단 저고리에 시계초라는 열대지방의 꽃무늬를 수놓고 있는데 그 옷은 궁전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황후의 가장 아름다운 시녀가 입고 나올 옷이래. 방구석에 놓인 침대에는 작은 사내아이가 아파서 누워있어. 그 애는 열이 나서 오렌지를 먹고 싶어해. 하지만 엄마는 아이에게 맹물밖에는 먹일 게 없단다. 그래서 아이는 지금 울고 있어. 제비야, 제비야, 꼬마 제비야. 내 칼자루에 있는 루비를 뽑아서 저 아이의 엄마에게 갖다 줄 수 있겠니? 나는 발이 받침대에 붙어 있어서 나는 꼼짝할 수가 없구나. 제비가 대답했다. 친구들이 이집트에서 절 기다리고 있어요. 제 친구들은 지금쯤 나일강 위를 날면서 커다란 연못과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왕의 무덤으로 자러 가지요. 왕은 화려하게 색칠한 관 속에 편안하게 누워 있어요. 온몸에 노란 삼배를 두르고 향료를 바른 채 목에는 연녹색 구슬 목걸이가 감겨 있고 손은 마치 시든 나무 잎사귀 같답니다. 제비야, 제비야, 꼬마 제비야. 왕자가 말했다. 단 하룻밤이라도 좋으니 내 옆에서 잠을 자면서 내 심부름을 해줄 수 없겠니? 저 아이는 목이 타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아이 엄마가 탄식하는 모습을 차마 보고만 있을 수가 없구나. 제비가 대답했다. 전 어린애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지난 여름 저는 냇가에서 쭉 지냈는데 장난꾸러기 아이 두 녀석이 있었어요. 물방앗 간 집 아들인데 이 녀석이 언제나 제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뭐 제가 그 돌에 맞을 리야 없지요. 우선 우리 제비들이 그렇게 어설프게 날지도 않거니와 더욱이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몸이 날쌔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도 그 녀석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은 사실이죠. 돌 따위나 던지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너무나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왕자를 보니 제비는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여긴 추워서 곤란해요.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하룻밤 더 머물면서 심부름을 해드리겠어요. 고맙다, 꼬마 제비야. 왕자는 말했다. 그래서 제비는 왕자의 칼자루에서 커다란 루비를 쑥 뽑아 불 위에 물고 시가지의 지붕들 위를 날아갔다. 제비는 하얀 대리석에 천사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교회의 탑에 닿을 듯이 날았다. 궁전을 지날 때에는 안에서 무도회의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가 애인과 함께 테라스에 나와 있었다. 애인이 속삭였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 밤입니까? 아니,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힘입니까? 대무도회 때까지는 내 새 의상이 완성되어야 할 텐데. 아가씨는 애인의 말에 이렇게 대꾸했다. 전 제 의상에 시계초 무늬를 수놓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느질하는 집들은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게으름을 피우는지. 개천이를 날아 건너갈 때에는 배의 돛대 위에 매달아 놓은 등불이 보이기도 했다. 유태인 거리도 날아 지나갔다. 거기에서는 유태인들이 물건을 거래하고 구리 저울로 황금의 무게를 다는 모습도 보였다. 드디어 그 가난한 집에 도착해서 제비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린아이는 열 때문에 괴로워서 침대 위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너무 피곤한지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제비는 안으로 휙 날아들어가 탁자 위 엄마의 골무 옆에 루비를 떨어뜨렸다. 그러고 나서는 조용히 침대 주위를 날면서
날개로 어린아이의 이마를 붙여주었다. 어린아이는 열이 많이 내렸어. 이제 틀림없이 좋아질 거야. 하고 말하고는 기분 좋게 잠이 들었다. 그래서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 돌아가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했다. 이상한 일도 있군요. 제비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렇게 추운 밤인데도 나는 지금 무척 따뜻해요. 그건 네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란다. 왕자는 말했다. 그래서 제비는 생각을 좀 더 해보려고 했지만 곧 잠이 들어버렸다. 제비는 뭔가 생각하려고 하면 항상 그렇게 졸음이 왔다. 날이 밝자 제비는 냇가로 날아가 몸을 씻었다. 바로 그때 다리를 지나가던 조류학 교수가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군요. 겨울에 제비라니 하며 그것에 관해 긴 글을 써서 그 지방 신문에 실었다. 이런저런 잔소리를 워낙 길게 늘어놓았으므로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오늘 밤에는 꼭 이집트로 가야겠다. 제비는 말했다. 그 생각을 하니 다시 힘이 솟구쳤다. 제비는 도시의 기념탑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경하고 나서 오랫동안 교회의 첨탑 위에 앉아 있었다. 어디를 가나 참새들이 모두 제비를 보고 짹짹거리면서 참 훌륭한 손님이야 하고 주고받았으므로 제비는 기분이 매우 유쾌했다. 달이 떠오르자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이집트에 전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저는 떠나려고 합니다. 왕자가 말했다. 제비야, 제비야, 꼬마 제비야, 하룻밤만 더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겠니? 제비는 대답했다. 모두들 이집트에서 절 기다리고 있답니다. 내일쯤이면 제 친구들이 모두 나일강 상류 두 번째 여울까지 올라갈 거예요. 거기에는 창포수풀이 무성한데 그 속에서 하마가 잠을 자고 있답니다. 커다란 화강암 옥자에는 memnon 신이 앉아 있고요. 밤새 가만히 별을 쳐다보다가 새벽에 샛별이 반짝이기 시작하면 모두들 일제히 기쁨의 탄성을 터뜨리지요. 하지만 곧 잠잠해져요. 한낮이 되면 누런 사자가 강가로 내려와서 물을 마시는데 눈은 마치 녹주석 같고 그 부르짖는 소리는 여울에서 울리는 소리보다 더 우렁차답니다. 왕자는 말했다. 제비야, 제비야, 꼬마 제비야. 시내 저 멀리 지붕 밑 다락방에 한 청년이 보여. 그 청년은 종이가 흩어져 있는 책상에 기대어 있어. 책상에는 물컵이 하나 있는데 그 컵엔 시들은 오랑캐꽃 한 다발이 꽂혀 있어. 그 청년의 머리카락은 다갈색 곱슬머리야. 입술은 석류처럼 붉고 커다란 눈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청탁받은 극 대본을 맞춰야 하는데 추워서 그럴 기운이 없어. 난로불은 꺼지고 배가 고파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야. 그럼 하룻밤만 더 여기에 있겠어요. 원래 마음씨 착한 이 제비는 왕자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대답했다. 루비를 하나 더 가져다 줄까요? 아쉽게도 이젠 루비가 없구나. 왕자가 말했다. 남아있는 건 내 눈알 뿐이야. 이건 1000년 전에 인도에서 가져온 건데 이보다 더 좋은 사파이어는 없다고 하더구나. 하나를 뽑아서 그 청년에게 갖다 주렴. 그걸 보석상에 갖다 팔면 양식과 땔감을 사서 대본을 쓸 수 있을 거야. 왕자님, 그런 일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비는 울기 시작했다. 제비야, 제비야, 꼬마 제비야, 내 말대로 해주렴. 왕자는 말했다. 그래서 제비는 왕자의 누나를 하나 뽑아내어 그 젊은이가 살고 있는 다락방으로 날아갔다.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을 정도로 허술한 집이어서 들어가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다.
제비는 구멍을 통해 집 안으로 화살처럼 날아들어갔다. 청년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작은 새가 날개를 파닥이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언뜻 고개를 들어보니 시들은 오랑캐꽃 위에 아름다운 사파이어가 굴러 떨어져 있었다. 세상이 나의 가치를 알게 된 모양이구나. 누군가 내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몰래 갖다 놓은 것이 틀림없어. 이젠 대본을 끝마칠 수 있겠군. 청년은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외쳤다. 다음 날 제비는 선창가 쪽으로 날아가 보았다. 그리고 커다란 배의 돛대 위에 앉아 선원들이 배의 창고에서 커다란 상자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선원들은 상자를 끌어올릴 때마다 영차, 영차, 어이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나도 이젠 이집트로 간다. 제비도 큰 소리로 외쳤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달이 떠오르자 제비는 다시 행복한 왕자에게 날아갔다. 이젠 정말 작별 인사를 해야겠어요. 제비가 큰 소리로 외쳤다. 왕자가 말했다. 제비야, 제비야, 꼬마 제비야. 하룻밤만 더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겠니? 벌써 겨울이 됐어요. 제비는 말했다. 이제 곧 차디찬 눈이 내릴 거예요. 하지만 이집트에 있는 푸른 야자나무엔 태양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악어는 진흙탕 속에 느긋하게 드러누워 주위를 둘러보고 있겠죠. 제 친구들은 아마 바알백의 신전에 집을 짓고 있을 거예요. 복숭아빛, 흰빛의 비둘기가 그 광경을 구경하면서 구구구구 목청을 울리며 떠들어대겠지요. 제발 왕자님, 아무래도 저는 떠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왕자님을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내년 봄이 되면 왕자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그 보석 대신 아주 아름다운 보석 2개를 가져다 드릴게요. 붉은 장미보다 더 붉은 루비, 그리고 저 넓은 대양처럼 푸르른 사파이어를 가져오겠어요. 저 아래쪽 교차로에 왕자는 말했다. 아주 어린 성냥팔이 소녀가 서 있단다. 그 소녀는 성냥이 하수구에 떨어져서 모두 못쓰게 되어버렸어. 집에 돈을 조금이라도 갖고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매를 맞기 때문에 지금 울고 있단다. 신발도 없고 양말도 신지 않았고 조그만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질 않았어. 남은 내 누나를 뽑아서 저 소녀에게 갖다 주렴. 그러면 아버지에게 얻어맞지 않을 거야. 하룻밤만 더 당신 곁에 있겠어요. 하지만 누나를 뽑는 건 정말 싫어요. 그러면 왕자님은 장님이 되잖아요. 하고 제비가 말했다. 제비야, 제비야, 꼬마 제비야. 내가 말한 대로 해주렴. 왕자는 말했다. 그래서 제비는 왕자의 다른 한쪽 눈을 뽑아내어 화살처럼 날아갔다. 그리고 성냥팔이 소녀 옆을 휙 날아 지나가면서 손바닥 위에 그 보석을 떨어뜨렸다. 어머, 너무 예쁜 보석이야. 소녀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웃으면서 집으로 달려갔다. 제비는 왕자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마침내 왕자님은 장님이 되어버렸군요. 이제 제가 언제까지나 왕자님 곁에 있겠어요. 아니야, 제비야. 넌 이집트로 날아가야만 해. 하고 장님이 된 가엾은 왕자는 말했다. 전 언제까지나 여기 남아있겠어요. 제비는 그렇게 말하고 왕자의 발밑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 제비는 하루 종일 왕자의 어깨 위에 앉아서 그동안 갔던 먼 나라들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왕자에게 들려주었다. 부리로 황금빛 물고기를 잡아먹는 따옥이라는 새의 이야기, 지구와 나이가 거의 비슷하고 사막에 살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스핑크스 이야기, 낙타떼를 따라 천천히 사막으로 걸어 다니면서 호박 같은 보석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상인들의 이야기, 달의 산에 올라가 커다란 수정을 숭배하는
흑단처럼 새까만 임금님의 이야기. 20명의 사제들이 꿀 과자로 먹여 키우는 거대한 녹색 뱀이 야자나무 아래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야기. 크고 넓은 나뭇잎을 타고 넓은 호수 위를 스치듯 날아다니면서 언제나 나비들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난쟁이 요정들 이야기도 했다. 왕자는 말했다. 귀여운 꼬마 제비야. 네 얘기는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구나. 하지만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사람들의 슬픔이란다. 슬픔보다 더 신비한 것은 없단다. 꼬마 제비야. 나의 도시 위를 날아다니면서 거기서 보고 들은 얘기를 들려주렴. 그래서 제비는 이 커다란 도시 위를 빙빙 날아다녔다. 아름다운 거실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놀고 있을 때 그 문 앞에는 거지가 서서 떨고 있는 모습도 보았다. 문 옆 골목에는 굶주린 어린아이들이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어두운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치형의 다리 밑에는 작은 두 남자가 추위를 달래려고 서로 꼭 끌어안고 누워 있었다. 아, 배고프다. 하고 두 사람은 말했다. 너희들 여기서 잠을 자서는 안 돼. 갑자기 경비원이 나타나 이렇게 소리치자 두 사람은 빗속으로 사라졌다. 제비는 다시 왕자에게 돌아와 자기가 보고 온 것을 말했다. 내 몸은 얇은 순금 조각으로 덮여 있단다. 네가 그걸 한 조각씩 벗겨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금만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제비가 순금을 한 조각 한 조각 떼어냈으므로 마침내 왕자는 보기 흉한 잿빛이 되어버렸다. 제비는 그 순금 조각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개씩 가져다 주었다. 그러자 어린아이들의 얼굴은 점점 장밋빛으로 변하며 맑은 웃음소리를 내면서 길에 나와 놀게 되었다. 야, 이제 우리도 빵을 먹게 됐어. 하고 아이들은 외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시에는 눈이 내리고 그 뒤에는 서리가 내렸다. 길거리는 마치 은을 깔아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집들의 처마에는 긴 고드름이 마치 수정으로 만든 칼처럼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털가죽 외투를 입고 다녔으며 아이들은 빨간 모자를 쓰고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탔다. 불쌍한 꼬마 제비는 이제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제비는 왕자의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왕자가 몹시 좋아졌기 때문이었다. 빵집 모퉁이 입구에서 제비는 틈을 보아 땅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다. 그리고 날개를 파닥거려 조금이나마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젠 아무래도 죽는구나 하고 제비는 생각했다. 제비는 이제 마지막으로 겨우 한 번 더 왕자의 어깨에 날아오를 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나의 사랑하는 왕자님, 안녕. 당신의 손에 이별의 키스를 하게 해주세요. 제비는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왕자는 말했다. 제비야, 이제야 겨우 이집트로 갈 마음이 생긴 모양이구나. 반가운 일이야. 너는 여기에 너무 오래 있었어. 내 입술에 키스해 주렴. 나도 네가 무척 좋단다. 제비는 말했다. 제가 가는 곳은 이집트가 아니에요. 저는 죽음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은 결국 잠과 형제간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제비는 왕자의 입에 키스한 후 그 발밑에 툭 하고 떨어져 죽었다. 그 순간 조각상 안에서 이상한 터지는 듯한 소리가 울렸다. 무언가 부서진 것 같았다. 그것은 나무로 된 심장이 두 조각으로 갈라져 터지는 소리였다. 그날은 무섭도록 추운 날씨였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장이 시의원들과 함께 아래쪽 교차로를 걸어오고 있었다. 둥근 석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시장은 조각상을 쳐다보았다. 아니 행복한 왕자의 조각상이
어쩌다 이렇게 흉물스러운 꼴이 되었지? 시장이 외쳤다. 정말 보기 흉하군. 언제나 시장의 말에 찬성만 하는 시의원들도 그렇게 소리쳤다. 그리고 모두가 조각상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조사를 했다. 칼자루의 루비가 떨어졌군. 눈알도 없어졌어. 몸을 감쌌던 순금판도 모조리 사라졌고 이건 거지 모습이나 다름없잖아. 하고 시장은 말했다. 거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시의원들도 말했다. 그리고 발밑에 죽어있는 새는 뭐야? 포고령을 만들어서 앞으로 새는 이런 데서 죽어선 안 된다고 발표해야겠어. 시장이 말했다. 그러자 시청의 서기가 그 말을 받아 적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행복한 왕자의 조각상을 부숴버렸다. 이 조각상은 이제 아름답지 않으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하고 대학의 미술 교수가 말했다. 그리고 조각상을 용광로에 집어넣어 녹였다. 시장은 위원회를 열어 조각상을 녹인 그 쇳덩어리를 어디에 쓸 것인지 결정하고자 했다. 그는 말했다. 물론 이것으로 새로운 조각상을 만들어야 하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나의 조각상이라야 하오. 아니, 제 것이어야 합니다. 시의원들이 모두 자기 것이어야 한다고 우기는 바람에 싸움이 벌어져 버렸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들은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거참 이상하네. 용광로 공장의 공장장이 말했다. 부서진 심장이 도대체 용광로에서 녹질 않는군. 결국 내버려야겠어. 그래서 그것을 쓰레기장에 내버렸다. 이 도시에서 가장 고귀한 것 2개를 이곳으로 가져오너라. 하나님이 한 천사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천사는 나부로 된 왕자의 심장과 죽은 제비를 하나님께로 가져갔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아주 잘 골랐구나. 이 작은 새는 언제까지나 천국의 정원에서 노래하게 하자. 그리고 행복한 왕자는 내 황금의 도시에서 영원히 내 이름을 찬미할지어다.